원래가 이 보험의 뿌리는 과거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뜨거운 공동체 정신, 즉 상부상조에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인 보험은 기원전 2세기 고대 로마의 장례 합동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의 길드 조직에서도 가난한 노동자나 상인이 죽었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고 유족들을 돌봐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정과 의리가 담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지배했던 시대죠. 1666년 런던이 불바다가 된 후에 니콜라스 바본 같은 인물들이 민간 화재보험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화재보험사들은 각자 자기네 소방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집에 불이 나면 자기네 소방대들을 보내서 불을 껐죠. 단순하게 보험사고가 난 뒤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함께 예방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간의 창의성이 국가의 행정보다 훨씬 빠르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던 사례죠. 현대적 의미의 민간보험의 실질적인 모태는 1680년대 영국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에 배 한 척에 전 재산을 실은 상인들이 풍랑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내 배가 가라앉으면 너희가 물건값을 좀 물어주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 거였죠. 이 런던의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하우스에 모인 상인들은 벽보에 정보를 적고 서로의 위험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종의 장치였던 셈이죠. 설령 배가 가라앉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어떤 재기의 에너지를 공유한 셈이죠. 그러다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우회조합이 무려 수만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스스로 회비를 모아서 아픈 동료들을 치료해주고 실업자를 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었죠. 아픈 동료 집에 찾아가서 병간호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게으름을 피우는 회원들에게는 호통도 쳤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를 공동체 규율로 다스렸던 거죠. 이 민간보험의 진짜 기원은 이런 자주협동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 삶의 위험은 나와 내 동료들이 같이 책임진다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패의 공포를 나눠 가짐으로써 더 큰 꿈을 꾸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어떤 야성과 의지의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계약서의 숫자보다는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 식구라는 공동체성을 깔고 있었던 거죠. 이 보험이 이익사업으로 눈을 뜬 거는 확률론이라는 수학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확률론은 1654년경 프랑스의 천재 파스칼과 페르마가 주고받은 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이 판돈을 어떻게 나눠야 공정할까라는 도박사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확률의 시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확률 계산은 그저 주사위 놀이나 카드게임 같은 놀이의 도구였죠. 그러다가 뉴턴의 절친이자 그 76년마다 지구를 찾아오는 헨리 혜성의 궤도를 맞춰낸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1693년 그 당시 독일의 브레슬라우라는 도시의 출생과 사망 기록을 장장 5년 동안 끈질기게 분석하고 세계 최초로 나이별 사망률을 통계로 정리한 생명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의 죽음은 그저 신의 영역이나 운명이었는데 헨리는 이 죽음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별이 지나가는 길을 계산하듯 인간도 죽으러 가는 길을 계산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통계청에서 지난해의 생명표를 제작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를 뿐이죠. 보험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헨리의 통계 덕분에 보험사들은 드디어 수익 계산에 의한 보험료를 매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보니 내년에는 죽을 확률이 2.5%더군요. 그러니 보험료는 이만큼 내야 한다는 식인 거죠. 그 덕분에 헨리는 현대보험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아프면 돕자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당신이 한 70세까지 살 확률이 30%니까 얼마 정도를 내면 우리가 이득을 보겠다는 이 수익 모델 계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처럼 확률 계산 공식이 만들어지자 1671년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였던 요한 드 위트는 종신연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논문을 씁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지금 돈을 내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할 때 국가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액수를 수학적으로 산출해낸 거죠.
이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수학을 도구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끌어모아서 전쟁 비용으로 쓰는 법을 마련해준 국가 금융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죠. 아이작 뉴턴이 수학 질문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을 정도였던 그 프랑스의 천재 아브라함 드 무아부르가 그 유명한 정규 분포의 기초를 닦습니다. 즉 수만 명의 데이터를 모으면 결국 일정한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보험사와 국가는 인간을 평균이라는 틀에 넣을 수학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또 영국의 목사이자 수학자였던 리처드 프라이스는 현대적 보험 계리의 실질적인 토대를 닦습니다. 1771년 에퀴터블 생명보험의 체계를 설계해서 나이와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현대적인 방식을 완성했죠. 그리고 1884년 페이비언들은 바로 이 프라이스의 계산법을 국가 시스템에 이식한 겁니다. 이 보험과 관련된 수학적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보험수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의 보험수리학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수학자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 독일 보험수리학의 가장 거물급 인물인 아우구스트 치어만은 보험업계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치어만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보험사가 초기에 드는 그 모집 비용 등도 어떻게 하면 이 보험료에 녹여낼 수 있을지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즉, 이 보험이라는 비즈니스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든 수학자예요. 그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자산으로 봤고요. 그 자산이 국가나 기업에 이익이 줄 수 있도록 수치화한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초기 계리 전문가였던 비렐름 라자루스는 함부르크에서 활동하면서 보험 통계를 정립했습니다. 그는 사망률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연금을 줄 때 얼마를 걷어야만 그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냈죠. 이 1880년대 독일 사회보험의 초기 데이터는 이 사람의 손을 거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자이자 법학자였던 리하르트 코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독일의 제국은행 총재를 지내면서 이 사회보험의 금융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로 모인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가 어떻게 굴릴지, 그러니까 보험의 은행화를 완성한 인물이죠. 이처럼 이 독일의 수학적인 전통은 훗날 보험수리학이라는 학문으로 굳어져서 전 세계로 퍼졌고요. 오늘날 한국의 계리사 시험 과목인 보험수리학 교과서 첫 장을 넘기면 사실상 이 19세기 독일 수학자들의 유령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 셈입니다. 자그마치 1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19세기 영국에서는 공장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개인들이 모인 그 우회조합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위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1848년 영국에서는 프루덴셜 같은 민간 기업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적은 금액 1펜스를 걷는 산업보험을 팔았습니다. 이전의 보험들은 대부분 사실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프루덴셜은 가난한 노동자를 찾아갔어요. 매주 딱 1펜스만 내면 장례비를 보장해주겠다는 논리였죠. 이렇게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거둔 1펜스는 태산 같은 자본이 되었습니다. 정말 십시일반이죠. 프루덴셜 같은 현대적 보험사의 설계자들은 영국의 계리사들과 자본가들이었죠.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돈을 불리듯이 보험사는 보험료를 미리 받아 거대한 기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국채나 철도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푼돈을 걷어 거대한 자본을 만들게 되고 다시 그 돈을 굴려서 엄청난 부를 쌓은 거죠. 보험은 이제 자본의 화력을 키우는 수단이 되었고요. 노동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통계 수치에 의한 보험사의 고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즉, 이 보험업이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페이비언과 비스마르크 시대가 오면서 민간보험은 또 한 번 진화를 하죠. 이 국가에서 사회보험을 강제해버리자 민간보험사들은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어요. 국가가 해주는 건 최소한이니까 더 안심하고 싶다면 우리 상품을 추가로 사라면서 이 공포 마케팅을 시작했던 거죠. 이때부터 보험사들은 단순한 보장기구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빈틈을 메우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대한 금융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리사는요, 복잡한 수학과 통계학을 동원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값어치를 매기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사람이 8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인가, 내년에 암에 걸릴 확률은, 또 홍수가 날 확률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숫자로 내놓는 거죠. 그 확률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단 보험사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아주 정교한 이익의 그물망을 짜는 수학적인 브레인인 셈입니다. 사실 국가나 보험사가 국민을 관리하기 가장 좋은 상태는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리사는 이 통계를 이용해서
그 울타리를 치는 기술자들인 셈이죠. 페이비언 협회가 영국을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사육장으로 만들어갈 때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이 바로 이 계리사였습니다. 국민 전체에게 연금을 주려면 지금 얼마를 걷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준 것이 이 계리사들이었죠. 그들은 과학적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의 장부 속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142년 전 그들이 만든 그 사회보장 계리 모델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숫자로 올가매고 있는 셈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1981년 전까지는 한국보험계리인회가 있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보험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면서 이들의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까다로운 시험보다는 일본이나 서구의 수리 모델을 들여와서 실무를 보던 소수의 수학 천재들이 계리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국민들의 보험료를 모으던 시절 그 돈의 흐름을 설계하던 국가 설계의 조연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1981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보험계리사 시험도 도입이 됩니다. 보험산업이 커지면서 더 정교하게 국민들의 주머니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료 계산만 하더니 점차 계리 리스크 관리, 또 보험 수리학, 금융공학 같은 무시무시한 과목들로 무장을 하면서 그 울타리가 높아졌죠. 근데 사실 이게 철저히 수입된 통치 기술이에요. 메이지 유신 시절 일본은 독일의 사회보험과 계리 시스템을 통째로 베껴왔죠. 우리나라에는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조선인들에게 보험을 팔고 자금을 관리할 때 이 시스템이 처음 이식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더해져서 지금의 한국 계리사 제도는 이 독일의 통제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섞인 기묘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 그 보험체계가 수입된 건 5.16 쿠데타 이후입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의장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했죠. 그 당시 헐벗고 배고픈 국민들을 구제해야겠다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1963년 11월 총선 직후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는 의료보험법을 전격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가 예산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라는 식의 임의가입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1963년 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실제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0.2%도 안 됐으니까요. 다만 실질적 혜택은 없지만 우리도 선진국처럼 의료보험법이 있다는 대외 홍보용 문서에 불과했던 거죠. 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과 광산, 공장에서 사고가 속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숙련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 건 국가 입장에서 보면 복지의 비극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중단이었어요. 사고가 나면 노동자 가족들이 공장 앞에 와서 들어눕고 또 기업주는 보상금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기업이 망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노동력을 빨리 수리해서 복귀시킬 어떤 장치들이 절실했죠. 1963년 11월에 법이 제정되고 196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상당히 위험했던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규모 광산업과 제조업 사업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초기에 임의가입이었던과 달리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강제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달리 노동자는 한 푼도 안 내고 기업주가 다 냅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이 생기면서 노동자는 기업주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법에서 정한 보험이 오히려 기업주들에게는 손해배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의 기록을 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산업의 평화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단어가 늘 붙어 다닙니다. 그만큼 이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죠. 1970년대가 되면서 중화학공업의 국가적인 육성으로 포항제철이나 현대조선 같은 거대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숙련된 노동자가 병이 들면 공장이 멈추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편 북한에서는 이미 무상치료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남한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체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남한의 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죠. 결정적으로 1974년 북한이 세금 폐지를 선언하자 남한 정부는 우리도 국민들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증거로 의료보험 강제 시행을 서두르게 됩니다. 따라서 안보용 전시 효과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정부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특명을 내리게 되고요. 5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강제적으로 묶어서 조합주의라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국가는 매우 가난했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 의료보험 부담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777년 7월 1일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민간보험은요, 자식 교육과 목돈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절박한 욕망을 담보로 하는 저축성 상품이 압도적인 주류였어요. 보험사들은 위험을 대비하라는 말 대신에 야, 이 보험 하나면 자식 대학 보낼 수 있고 집을 살 수도 있다는 욕망을 부추겼죠. 그 시절 전 세계 최초로 등장한 교육보험은요, 당시 부모들의 교육열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내면 나중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마련된다는 논리였죠. 보험이 금융이 아닌 가족의 미래로 포장을 했었던 거죠. 은행 문턱이 높았던 시절 이 보험은 아줌마들의 개와 비슷한 성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만기에 내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 저축성 보험이 전체 시장의 80~90%를 차지했었고요. 그 시절에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전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던 시기였어요. 저축상까지 나라에서 줬으니까요. 보험사들은 이렇게 서민들의 돈을 모아서 거대한 자본을 형성했고요. 이 돈은 다시 산업화 시기에 대기업들의 건설자금이나 국가기관 산업의 저리로 대출이 됐습니다. 서민들은 목돈 마련의 꿈을 꿨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기에 받는 돈의 가치가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이런 서민들의 저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기틀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반정부 정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표를 잃은 정권이 매달린 곳은 농촌의 표심과 중장년층이었죠. 전두환 정권은 떠나기 직전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과 농촌의료보험 시행을 전격 발표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과 농촌의료보험을 같은 날 전격 시행한 건 87년 12월 대선 승리 직후의 축제 분위기를 4월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인 쐐기였습니다. 그 당시 농촌은 현대화에서 소외되어서 불만이 가득했었죠. 전두환 정권은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료보험을 강행했습니다. 국가가 너희들을 돌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4월 총선에서 농촌 지역구를 싹쓸이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사실 국민연금을 88년 1월에 시작한 이유도 좀 거시기 합니다. 연금은 걷기 시작하면 당장 나갈 돈은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전두환 정권 임기 말에 이 거대한 공적 자금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차기 정권이 쓸 수 있는 막강한 경제적 실탄을 마련해 준 셈이고요. 비록 국민들에겐 노후보장이라는 복지 정책을 제안했지만 그 속내에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소득도 파악도 안 된 상태 내에서 보험료 고지서부터 날리기 시작하자 농민들이 분노하면서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는 역효과가 났죠. 그 결과 4월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이 됩니다. 노태우의 민정당은 소수당이 되었고요.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민주당, 또 김종필의 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전 국민 복지 시대의 서막이라는 거대한 선전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 야3당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과 도시 자영업자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야당은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지지를 결집하려고 했고요. 정부는 또 전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전국 모든 국민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89년 7월 1일 드디어 도시지역의 자영업자까지 포함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립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야당, 특히 평민당은 보험료를 하나로 합쳐서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통합론을 주장했고요. 정부나 여당에서는 직장과 지역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행정통제가 쉽다는 조합론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1989년 당시에는 정부의 뜻대로 조합주의로 분리관리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자 정부에서는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죠. 이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가 넓으니 돈을 더 내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이때 완전히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결국 직장별 지역별로 쪼개져 있던 수백 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다 하나로 합쳐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을 했죠. 국가가 단일 보험자로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한 손에 쥐게 된 빅브라더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 안 내면 압류
인수라는 강력한 행정력이 본격화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건요. 이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된 1989년을 기점으로 이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자 환자 수가 폭발을 합니다. 1990년 대비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외래 환자의 수는 약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과거에는 집에서 된장 바르고 났던 가벼운 감기나 근육통도 이제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보험료 내는데 안 가면 손해라는 이런 심리들과 국가가 내 건강을 관리해준다는 의존성이 결합된 결과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인당 약 14.7회로 OECD 평균인 5.9회보다 2.5배가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도요.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요. 영아 사망률이 줄고 기계적 생존이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고혈압, 당뇨 환자는 이제 전 국민의 흔한 질병이 되었고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건강해진 게 아니라 약과 기계에 의존해 죽지 않고 버티는 환자를 대량으로 양산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기폭제가 된 셈이 됐고요. 이처럼 의료보험은 질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환자라는 번호표를 달아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스스로 치유하고 견디는 힘이 있었지만 보험 시스템 안에서의 인간은 작은 통증에도 병원이라는 정비소를 찾아가야 하는 그저 고장난 기계가 돼버렸어요. 병원의 환자 수가 늘어난 건 국민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병원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길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의료보험 재정은 늘 부족합니다. 환자가 늘어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는 점점 더 거대한 자본이 되어가고요. 국민들은 보험료 셔틀이 되죠.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의료 접근성이 좋아져서 건강해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병원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독 상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요. 연도별 진료비 총액과 내원 일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기울기가 가파르게 치솟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보험 제도의 실체인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정권 말기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 및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고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죠. 이 시기가 참 비정한 이유는요. 대한민국이 그때 IMF 위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요. 무너진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거대 기금이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도시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태 내에서 강제로 연금을 내라고 하니까 아니 국가가 무슨 강도냐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강제적으로 시스템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989년에 건강을 국가가 맡게 됐다면 10년 뒤인 99년에는 노후를 국가에게 저당 잡히게 된 셈이었죠. IMF라는 국가적 재난을 틈타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마지막 자율권이었던 노후 준비마저 행정의 통제 아래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도 국가라는 거대한 보험연금 회사의 고객 또는 노예가 아닌 사람은 없게 된 거죠. 사실 더 기가 막힌 내부 음모는 이렇게 된 데이터 일원화로 인해서 1999년 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는 전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음모론 같아 보일 것 같아서 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사유재생 제도의 시작은 보통 네덜란드라고 하죠. 자본주의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이 네덜란드가 최초로 불리는 이유는 소유권의 유동화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1602년에 세워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내 재산을 주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분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스페인 왕실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재산은 왕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유재산권의 뿌리죠. 그리고 이때의 세금은 왕에게 바치는 조공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것에서 발전한 서구 사회의 조세 제도는 그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을 동반자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관리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미국은 보유세 위주예요. 취득세나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높습니다. 대신 그 세금은 철저히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와 소방서를 위해서 쓰입니다.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동네를 가꾸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반면 영국은 집값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와 서비스 이용료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권력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보죠. 싱가포르는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일정 조건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취득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죠.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실거주 보호 성격이 강하죠. 양도세를 매기긴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투기꾼은 잡되 평범한 시민의 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하는 성숙한 모습인 거죠.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제도는 국가와 개인의 계약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테니 내 재산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한 셈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죠. 이 한국의 세제는 계약이 아니라 벌금에 가깝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역사는 단순히 돈을 걷는 과정을 넘어서 국가가 누가 땅을 가졌는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소유권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온 통제의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 정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기초자금이 절실했죠. 그래서 1950년 지방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재산세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죠. 땅과 건물이라는 실물을 가진 자들에게 국가는 이 땅 위에 서 있는 대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전쟁 비용 마련과 국가 기틀을 잡기 위한 애국적인 헌금의 성격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폭등을 하자 국가는 이 거래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우죠. 1961년 취득세를 도입해 집을 살 때부터 국가에 신고를 하고 통행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67년 양도소득세의 전신인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전격 시행됐죠. 땅을 팔아서 남는 돈을 국가가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뺏어가기 시작한 첫 법령입니다. 그리고 75년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양도소득세 체제가 완성이 되죠. 국가가 국민의 재산 증식을 범죄 또는 환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점이죠. 보통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믿고 있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걸 한번 보실까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되던 해에 땅에도 공공이란 이름의 굴레를 씌워서 토지공개념 3법이 만들어집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이 이때 등장한 거죠. 그리고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시행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진 개인의 땅들을 전산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때리기 시작했죠. 국가는 이제 누가 어디에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종부세가 시행이 됩니다. 재산세를 내고도 또 세금을 내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정점이죠. 대한민국의 정부는 부동산을 가진 것 자체를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해버렸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자산가들은 관리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고요. 매년 거액의 벌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물리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요. 1950년 재산세로 땅의 좌표를 찍고 1975년 양도세로 나가는 길목을 막았고 1990년 종합토지세로 전 국민의 재산을 전산망에 가둬버렸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국가라는 거대한 지주에게 매달 보유세라고 부르면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국가의 소장농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2005년 종부세는 그 사육장에서 조금 더 넓은 칸을 차지한 이들에게 물리는 가중 처벌인 셈이고요. 특히나 1990년 전산합산 과세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익명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종부세는 국민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게 하면서 국가가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국가 권력을 쥐게 만들었죠.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대한민국에선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1962년 박정희 정부 초기 급격한 도시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가 이 법에서 나왔죠. 도시 안의 땅은 국가가 정한 용도,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 공업 등 정해준 대로 써야 한다는 이 공간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전 국토를 행정망에 집어넣죠. 도시 외의 지역, 그러니까 농촌, 임야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명분은 투기 방지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 검열하는 도구가 됩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 2월 4일에 제정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 김대중 정부 말기에 난개반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기존의 도시와 시골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버렸죠. 그리고 이때도 선계획 후 이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국가가 전 국토의 용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최종 완성판이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 집 내 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땅 내 집이라면서 왜 돈을 내요? 뭐 국가의 자리세랑 보호비 내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깡패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양아치들이 삥 뜯을 때 내세우는 말이 자리세랑 보호비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복지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도 시행된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어로 복지를 뜻하는 웰페어는 고대 영어의 웰과 파란, 가다, 지내다의 합성어입니다. 잘 가라는 뜻의 페어웰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 상태로 지내다라는 중립적인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번영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발전해 왔죠. 한자어 복지도요, 복복자와 복지자가 합쳐진 말로 하늘이 내린 운과 땅이 주는 편안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는 이 통치의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의 천운에 가까웠죠. 그랬던 이 복지가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유인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노예나 하층민이 아닌 이상 이 국가에서 말하는 복지라는 말에 휘둘리거나 해벌쭉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이고, 오늘도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